왕실을 다루는 기사에서 가장 먼저 독자의 시선을 붙드는 것은 언제나 단어의 무게다. 특히 이번에 제시된 문장은 단순한 사건 전달이 아니라 왕실이라는 체계 전체를 뒤흔드는 상징적 균열을 내포하고 있다. 이 문장이 품고 있는 핵심은 한 인물의 몰락이 아니라 왕실 권력의 정당성과 도덕적 우위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점이다.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요소는 공식적으로라는 표현이 암시하는 의미다. 왕실 세계에서 비공식 소문과 공식 발표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경계선이 존재한다. 수많은 추문과 의혹이 언론과 대중 사이를 떠돌아다니지만 궁전이 입을 여는 순간 그 사안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 국가적 기록의 일부가 된다. 이 단어 하나는 은폐와 침묵의 시간이 끝났음을, 그리고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국면으로 접어들었음을 암시한다. 다음으로 등장하는 핵심은 모든이라는 절대적 수식이다. 왕실의 자규와 칭호는 단순한 명예가 아니라 혈통 의무 역할이 결합된 복합적 상징체계다. 하나의 칭호를 박탈하는 것만으로도 전례를 찾기 어려운데 모든 것을 거둬들인다는 표현은 왕실 역사에서 거의 종말 선언에 가깝다. 이는 개인에 대한 처벌을 넘어 그 인물이 왕실 서사 속에서 차지했던 위치 자체를 삭제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 문장이 강렬한 이유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중심 인물의 이름이 등장하는 순간 독자의 기억은 자동으로 과거의 이미지와 감정을 소환한다. 왕실의 일원으로서 겪어온 논란, 대중의 시선, 언론의 해석들이 한꺼번에 겹쳐지며 독자는 질문하게 된다. 과연 무엇이 이토록 극단적인 결정을 가능하게 했는가? 그리고 마침내 드러나는 결정적 단어, 음모다. 이 단어는 왕실 기사에서 가장 위험하면서도 가장 자극적인 어휘 중 하나다. 단순한 실수나 도덕적 결함이 아니라 의도와 계획, 그리고 은밀함을 전제로 한다. 음모는 개인의 일탈이 아닌 체계 내부에서 자라난 어둠을 상징한다. 이는 왕실이라는 폐쇄적 구조가 만들어내는 그림자를 자연스럽게 연상시키며 독자로 하여금 궁전의 벽 뒤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지를 상상하게 만든다. 여기에 암살이라는 단어가 더해지면서 서사의 무게는 급격히 증가한다. 왕실 기사에서 생명에 대한 위협은 곧 국가의 안정, 왕위 계승, 정치적 균형과 직결된다. 이 단어는 단순히 한 사람을 제거하려 했다는 의미를 넘어 왕실 질서 자체를 뒤엎을 수 있는 폭발력을 지닌다. 독자는 이 지점에서 개인의 윤리 문제를 넘어 권력 투쟁과 정치적 계산, 그리고 왕실 내부의 균열을 떠올리게 된다. 그러나 이 문장의 진정한 긴장감은 실패에서 발생한다. 계획이 실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더 많은 질문을 낳는다. 누가 이를 막았는가? 언제부터 의심이 시작되었는가? 그리고 얼마나 깊숙이 뿌리내린 계획이었는가? 실패한 음모는 종결이 아니라 시작이다. 그것은 조사, 폭로, 책임 추궁이라는 연쇄 반응의 출발점이 된다. 이 문장은 전통적인 왕실 기사에서 보기 드문 속도감을 지닌다. 과거의 왕실 보도는 신중함과 완고거법, 긴 시간의 간격을 특징으로 했다. 그러나 여기에는 긴 숙고의 흔적보다 단호한 결단의 기운이 감돈다. 이는 왕실이 더 이상 과거의 방식만으로는 생존할 수 없다는 무언의 선언처럼 읽힌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감정의 방향성이다. 이 문장은 연민이나 동정을 유도하지 않는다. 대신 냉정한 사실 전달의 외피를 두르고 있으나 그 속에는 배신감과 충격, 그리고 분노가 교차한다. 독자는 자연스럽게 왕실의 편에 서서 상황을 바라보도록 유도된다. 이는 왕실 저널리즘에서 자주 사용되는 전략으로 독자의 감정적 정렬을 통해 서사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이제 이 문장은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된다. 왕실은 왜 이 시점에서 이토록 강경한 선택을 했는가? 이는 단지 드러난 사건 때문이 아니라 오랜 시간 누적된 불신과 균열의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 왕실은 늘 안정과 연속성을 상징해왔지만 그 이면에는 끊임없는 조정과 희생이 존재해왔다. 제1장은 바로 이 지점에서 멈춘다. 아직 진실은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고 인물들의 동기와 관계, 그리고 사건의 전모는 안개 속에 가려져 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 이 문장이 던진 파장은 단순한 스캔들을 넘어 왕실이라는 오래된 제도의 근간을 시험하는 서사의 서막이라는 점이다. 다음 장에서는 이 결정이 내려지기까지의 침묵의 시간, 그리고 궁전 내부에서 감지되기 시작한 미세한 균열들을 따라가게 될 것이다. 궁전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소리가 사라질 때다. 문이 닫히고 발소리가 줄어들며 공식 일정표에서 이름 하나가 조용히 빠져나갈 때 비로소 내부의 변화는 시작된다. 왕실을 오래 취재해온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있다. 폭풍은 항상 침묵에서 시작된다. 이번 사안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훨씬 이전부터 궁전 내부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미묘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었다. 공식 석상에서는 여전히 미소와 예의가 유지되었지만 비공식 만찬의 좌석 배치가 달라지고 수행원 명단이 교체되며 특정 인물과 특정 인물이 동시에 등장하는 장면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이러한 변화는 일반 대중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왕실을 관찰해온 이들에게는 분명한 신호였다. 왕실의 침묵은 결코 공백이 아니다. 그것은 철저히 계산된 전략이며 정보가 통제되는 과정이다. 궁전의 벽 안에서는 언제나 두 개의 시간이 흐른다. 하나는 국민과 언론이 인식하는 외부의 시간이고 다른 하나는 내부에서만 공유되는 결정의 시간이다. 이 두 시간이 어긋나기 시작할 때 중대한 사건이 준비되고 있다는 뜻이다. 이 시기 왕실 내부의 보안 절차는 눈에 띄게 강화되었다. 일정 변경 사유는 기술적 문제 혹은 개인 사정으로 발표되었지만 실제로는 출입 동선의 재조정과 인물 간 접촉 차단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는 단순한 경호 강화가 아니라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였다. 누가 누구와 얼마나 가까운지, 누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전달하는지를 하나하나 분리해 나가는 과정이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조언자들의 역할 변화였다. 왕실에서 조언자는 단순한 보좌관이 아니다. 그들은 왕실의 기억이자 과거의 위기를 기억하는 살아있는 기록물이다. 이 시기, 오랜 경력을 지닌 몇몇 인물들이 전면에서 물러나고 상대적으로 젊고 조용한 인물들이 그 자리를 채웠다. 이는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식으로 사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였다. 침묵의 시간 동안 가장 활발하게 움직인 것은 언론이 아니라 내부 조사팀이었다.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이들은 궁전의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문서와 기록, 통화 내역과 일정표를 교차 검증했다. 왕실의 조사는 경찰 수사와 다르다. 공개를 전제로 하지 않으며 법적 판단 이전에 왕실에 남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먼저 던져진다. 이 기준은 법보다 엄격하고 때로는 더 잔혹하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신뢰의 재편이다. 왕실은 혈연으로 묶인 집단이지만 실제로는 신뢰의 네트워크로 유지된다. 한번 금이 간 신뢰는 쉽게 복구되지 않는다. 침묵의 시간은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시간이다. 궁전 내부에서 퍼져나간 불안은 곧 행동의 변화를 낳았다. 평소보다 짧아진 대화, 문서 대신 구두로 전달되는 지시, 그리고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는 움직임들. 이는 누군가가 이미 선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무언의 합의가 형성되고 있음을 의미했다. 왕실에서는 공식 선언 이전에 이미 결론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 발표는 단지 그 결론을 외부 세계에 전달하는 마지막 단계일 뿐이다. 이 시기의 침묵은 대중에게는 평온으로 보였지만 내부에서는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누구도 직접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았고 누구도 명확한 답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모두가 알고 있었다. 무언가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었고 이제는 시간이 문제일 뿐이라는 사실을. 중요한 것은 이 침묵이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왕실이 스스로를 재정의하려는 과정이었다는 점이다. 현대 왕실은 더 이상 신화만으로 존재할 수 없다. 투명성과 책임이라는 시대적 요구 앞에서 침묵은 준비의 다른 이름이 된다. 제2장은 이 조용한 준비의 시간을 기록한다. 아직 폭로도 단죄도 등장하지 않았지만 이미 많은 것이 끝나 있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침묵을 깨뜨린 첫 번째 균열, 즉 내부에서 흘러나온 신호와
그것이 어떻게 외부 세계에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했는지를 따라가게 될 것이다. 침묵이 오래 지속되면 반드시 균열이 생긴다. 그 균열은 대개 의도된 폭로가 아니라 사소한 어긋남에서 시작된다. 한 문장의 뉘앙스, 한 사람의 부재, 혹은 예정에 없던 일정 변경. 왕실의 경우 이 작은 이상 징후들은 언론과 관찰자들에게 강력한 신호로 작용한다. 제2장에서 이어진 조용한 준비의 시간은 결국 외부 세계와 맞닿는 지점에서 미세한 파열음을 내기 시작했다. 처음 감지된 변화는 언론 브리핑의 어조였다. 왕실 대변인의 발언은 늘 중립과 절제를 생명으로 삼지만 이 시기부터 미묘한 거리감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특정 인물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 답변은 짧아졌고 불필요할 정도로 형식적인 표현이 반복되었다. 이는 보호의 언어가 아니라 분리의 언어에 가까웠다. 왕실을 오래 취재한 기자들은 이 차이를 즉각적으로 감지했다. 이어지는 신호는 일정표에서 나타났다. 왕실의 일정은 단순한 행사 목록이 아니다. 그것은 권력의 흐름과 신뢰의 구조를 보여주는 지도와 같다. 특정 인물이 차지하던 자리가 사라지고 그 공백이 기타 일정 혹은 비공개 회동이라는 표현으로 대체되었을 때 이는 의도적인 삭제를 의미한다. 특히 반복적으로 빠지는 이름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니었다. 이 시점에서 내부 정보는 완전한 형태로 유출되지 않았다. 대신 단편적인 조각들이 서로 다른 경로를 통해 흘러나왔다. 궁전과 가까운 관계자, 퇴직을 앞둔 직원, 혹은 공식적으로는 아무런 역할도 없는 주변 인물들. 이들은 직접적인 사실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상황은 이미 끝났으며 남은 것은 형식뿐이다. 왕실 저널리즘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 그 자체보다 사실이 흘러나오는 방식이다. 이번 경우 정보는 의도적으로 분산되어 있었다. 이는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한 전략이 아니라 충격을 분산시키기 위한 장치였다. 단번에 폭발하는 스캔들 대신 점진적으로 인식을 바꾸는 방식, 대중이 서서히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과정이었다. 이 균열의 또 다른 징후는 국제적 반응에서 나타났다. 외국 왕실 및 외교 채널에서는 공식 언급을 피하면서도 비공식적인 접촉 빈도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이는 단순한 예의 차원의 소통이 아니었다. 왕실의 내부 안정성은 곧 국가 이미지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외부 세계는 이미 무언가를 감지하고 있었고 대비에 들어간 상태였다. 이 과정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중심 인물의 침묵이었다. 평소라면 소문을 차단하거나 이미지를 관리하기 위한 메시지가 나왔을 법한 시점이었지만 이번에는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이 침묵은 자발적인 선택이라기보다는 선택권이 사라졌음을 암시했다. 왕실에서 발언권을 잃는다는 것은 이미 체계 밖으로 밀려났다는 뜻과 다르지 않다. 균열은 곧 서사의 방향을 바꾼다. 초기에는 추문이나 논란으로 소비되던 이야기가 이 시점을 기점으로 구조적 문제로 확장되기 시작했다. 언론은 개인의 도덕성보다 왕실 내부의 감시 시스템과 권력 균형에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이는 왕실에게 있어 훨씬 더 위험한 국면이다. 개인은 교체할 수 있지만 구조는 쉽게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제3장은 이 전환의 순간을 기록한다. 침묵이 더 이상 모든 것을 덮어주지 못하고 내부의 준비가 외부의 의심과 맞닿는 지점. 아직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이미 서사는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했다. 다음 장에서는 이 균열이 어떻게 하나의 이야기로 수렴되며 결정적인 증거와 판단의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지를 따라가게 될 것이다. 균열이 하나의 방향을 갖기 시작하면 그 다음 단계는 항상 정리다. 왕실에서 정리란 파괴가 아니라 배열의 재구성이다.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배제하며 어떤 서사를 공식 기록으로 남길 것인가를 결정하는 과정이다. 제3장에서 감지된 파열음은 2장에 이르러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기 시작했고 그 선은 궁전 내부 깊숙한 곳으로 향했다. 이 시점부터 핵심은 증거의 성격이었다. 왕실은 소문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감정이나 여론 역시 결정의 직접적 근거가 되지 않는다. 대신 확인 가능성과
부인 불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기준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 단편적 정황이 아닌 서로를 보완하는 기록들, 일정, 메시지의 흐름, 제3자의 증언, 이 교차되는 지점이 형성되었을 때 비로소 판단의 문이 열린다. 조사는 조용했지만 매우 체계적이었다. 외부 기관의 개입은 최소화되었고 내부 검증이 우선되었다. 이는 은폐를 의미하지 않는다. 왕실은 사안을 법적 문제로 넘기기 전에 먼저 왕실의 책임이라는 기준으로 재단한다. 이 기준은 때로 법보다 더 엄격하다. 불법 여부가 아니라 왕실이라는 공동체에 남길 수 있는가가 판단의 핵심이 된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단일한 사건이 아니었다. 오히려 여러 개의 선택과 침묵이 쌓여 하나의 구조를 형성하고 있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내려진 작은 판단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한 주변의 방조. 왕실은 이 지점에서 개인과 환경을 분리하지 않는다. 누군가가 선을 넘었다면 그 선을 그리지 못한 책임 역시 함께 묻는다. 중요한 전환점은 내부 보고서의 언어 변화였다. 초기 문서에는 가능성, 검토 필요, 추가 확인과 같은 표현이 줄을 이루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문장은 점점 단정적으로 변해갔다. 확인됨, 일치함, 설명 불가. 이 변화는 결론이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 위에서 형성되었음을 보여준다. 이 시기에 이루어진 비공개 회동들은 형식상 간단해 보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왕실의 미래를 가르는 자리였다. 참석자들은 많지 않았고 회의록은 남지 않았다. 대신 각자의 기억 속에 동일한 결론이 각인되었다.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도달했으며 남은 선택지는 방식뿐이라는 인식이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과정에서 동정이 의도적으로 배제되었다는 사실이다. 왕실은 감정의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제도의 수호자다. 개인의 사정이 이해되더라도 그것이 구조를 위협한다면 선택은 명확해진다. 이 냉정함은 외부에서 볼 때 잔인해 보일 수 있지만 왕실이 오랜 시간 유지되어 온 이유이기도 하다. 제4장은 판단이 형성되는 순간을 다룬다. 아직 공식 발표는 없고 대중은 완전한 그림을 보지 못했지만 내부에서는 이미 결론이 내려졌다. 이제 남은 것은 그 결론을 어떤 언어로, 어떤 순서로, 그리고 어떤 책임의 형태로 외부에 전달할 것인가다. 다음 장에서는 이 결론이 어떻게 결정으로 전환되며 왕실이 선택한 최종적인 언어와 형식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결론이 내려진 뒤에도 왕실의 시간은 즉시 움직이지 않는다. 결정과 발표 사이에는 반드시 간극이 존재한다. 이 간극은 망설임의 시간이 아니라 언어를 다듬는 시간이다. 왕실에서 언어는 사실을 전달하는 도구가 아니라 질서를 유지하는 장치이기 때문이다. 제4장에서 형성된 판단은 이 장에 이르러 비로소 공식성이라는 옷을 입기 시작한다. 가장 먼저 논의된 것은 조치의 범위였다. 단일한 제재로 끝낼 것인가 아니면 상징적 단절을 명확히 할 것인가. 왕실의 결정은 언제나 전례와 비교된다. 과거의 유사 사례들이 테이블 위에 올려졌고 각각의 결과와 후폭풍이 차분히 검토되었다. 중요한 기준은 단 하나였다. 이번 사안이 남길 메시지가 앞으로의 왕실 운영에 어떤 기준점이 될 것인가. 여기서 모든이라는 단어가 선택된다. 부분적인 조정이나 단계적 조치가 아닌 완전한 정리. 이는 개인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왕실이 스스로 설정한 경계를 대중 앞에 명확히 드러내겠다는 선언이었다. 애매함은 해석의 여지를 남기고 해석의 여지는 다시 논란을 낳는다. 왕실은 그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쪽을 택했다. 언어의 선택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순서였다. 어떤 표현을 먼저 제시하고 무엇을 뒤에 배치할 것인가. 왕실 발표문은 항상 위계적 구조를 따른다. 제도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조치, 마지막으로 개인이 언급된다. 이는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도의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장치다. 감정이 개입될 여지를 최소화하고 판단의 주체를 명확히 하는 방식이다. 이 시점에서 내부적으로 가장 조심스러웠던 것은 동정의 서사였다. 왕실은
대중의 감정이 어떻게 흐를지를 정확히 예측한다. 과도한 설명은 오히려 의문을 키우고 지나친 침묵은 음모론을 낳는다. 따라서 발표문은 철저히 건조한 어조를 유지하며 불필요한 수식어를 배제했다. 사실의 나열과 조치의 선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결정의 또 다른 축은 실행 방식이었다. 자귀와 칭호는 문서상에서만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의전, 호칭, 상징물, 그리고 기록 전반에 걸쳐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박탈은 단일한 행위가 아니라 연쇄적인 조정 과정이다. 명단의 수정, 공식 자료의 업데이트, 향후 행사에서의 위치 재배치, 이 모든 것이 동시에 그러나 조용히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왕실은 한 가지 원칙을 유지했다. 공개 이전에 이미 모든 내부 조치를 완료한다는 것. 발표 이후에 혼선이 발생하는 순간 결정의 권위는 흔들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부 세계가 발표를 접했을 때 그 결정은 이미 현실이 되어 있어야 했다. 되돌릴 수 없고 번복될 수 없는 상태로. 제5장은 바로 이 결정의 형식화를 기록한다. 판단이 언어로 변환되고 언어가 제도로 고정되는 과정. 겉으로는 단 한 문장의 발표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는 수많은 선택과 배제가 겹겹이 쌓여 있었다. 다음 장에서는 이 결정이 마침내 외부로 공개되는 순간, 그리고 그 발표가 대중과 언론, 국제사회에 어떤 파장을 일으켰는지를 따라가게 될 것이다. 발표의 순간은 늘 짧다. 그러나 그 여파는 길다. 왕실의 공식 성명은 몇 분도 차이되지 않는 시간 동안 읽혔지만 그 문장은 즉시 전 세계의 헤드라인으로 번져나갔다. 왕실이 선택한 언어는 예상대로 절제되어 있었고 감정은 철저히 배제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장이 가진 상징적 무게는 어떤 수식어보다도 강력했다. 대중의 첫 반응은 혼란이었다. 소문과 추측이 오랫동안 떠돌았지만 모든 것의 박탈이라는 명확한 선언은 많은 이들의 예상 범위를 넘어섰다. 일부는 충격을, 일부는 분노를, 또 다른 일부는 냉소를 표했다. 왕실을 향한 신뢰와 회의가 동시에 분출되며 여론은 빠르게 양극화되었다. 이는 왕실이 이미 계산하고 있던 반응이었다. 언론의 반응은 즉각적이면서도 치밀했다. 초기 보도는 발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기는 데 집중했지만 곧이어 해석과 분석이 뒤따랐다. 왕실 전문 기자들은 이 결정을 단일 사건이 아닌 전환점으로 규정했다. 이는 특정 인물의 퇴장이 아니라 왕실이 스스로에게 부과한 새로운 기준의 선언이라는 해석이었다. 흥미로운 점은 국제사회의 반응이었다. 외국 정부와 왕실은 공식 논평을 자제했지만 외교 채널을 통해 전달된 메시지는 분명했다. 이번 결정은 내부 문제이지만 동시에 왕실이 투명성과 책임을 어떻게 정의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였다. 이는 왕실의 이미지 관리 차원을 넘어 국가의 신뢰도와도 연결되는 문제였다. 발표 이후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공백의 시각화였다. 더 이상 공식 행사에 등장하지 않는 인물, 수정된 초상화 배열, 바뀐 호칭, 이 모든 것은 말없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왕실은 설명을 덧붙이지 않았지만 변화 그 자체가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 대중은 이를 통해 결정이 일시적 조치가 아니라 구조적 단절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소셜미디어는 또 다른 전장이었다. 즉각적인 반응과 감정의 증폭은 불가피했지만 왕실은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 침묵은 이번에도 전략이었다. 즉각적인 대응은 논쟁을 키울 뿐이라는 판단 아래 왕실은 발표 이후의 해석을 언론과 대중의 몫으로 남겨두었다. 이는 통제의 포기가 아니라 책임의 분산이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되돌림에 대한 기대가 빠르게 사라졌다는 점이다. 과거의 논란과 달리 이번에는 타협이나 단계적 복귀에 대한 신호가 전혀 없었다. 이는 왕실이 스스로 선택지를 차단했음을 의미한다. 결정을 내린 순간부터 그 결정은 역사로 편입되었고 수정의 대상이 아닌 기록의 일부가 되었다. 제6장은 이 공개의 파장을 다룬다. 단 한 번의 발표가 만들어낸 파도, 그리고 그 파도가 왕실의 안과 밖을 어떻게 흔들었는지. 이제 남은 것은 시간이 이 결정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다.
다음 장에서는 이 사건이 왕실의 미래, 그리고 왕실 저널리즘의 서사 구조에 어떤 흔적을 남기게 될지를 살펴보며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게 될 것이다. 시간은 왕실에게 가장 공정하면서도 잔인한 심판자다. 제도가 개인보다 오래 살아남는 이유는 모든 사건을 결국 역사라는 틀 안에 고정시키기 때문이다. 제6장에서의 공개 이후 며칠간은 소음이 지배했다. 분석, 비난, 해석, 추측이 겹겹이 쌓이며 사건은 현재 진행형처럼 소비되었다. 그러나 일정 시간이 지나자 이야기는 점차 다른 국면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바로 의미의 재정립이다. 왕실은 이 사건을 해명하려 하지 않았다. 추가 설명도 감정적 언어도 없었다. 대신 선택한 것은 지속성이다. 예정된 국정 행사, 외교 일정, 의례들은 변함없이 진행되었다. 이는 무심함이 아니라 의도된 메시지였다. 왕실은 개인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기능한다는 점, 그리고 제도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을 행동으로 증명하고자 했다. 시간이 흐르며 언론의 프레임도 변했다. 초기에는 충격과 배신의 언어가 지배적이었다면 이후에는 구조와 책임, 제도의 자정 능력에 대한 분석이 중심이 되었다. 왕실 저널리즘의 관점에서 볼 때 이는 매우 중요한 전환이다. 사건 자체보다 사건을 처리한 방식이 더 오래 기억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이 사건은 하나의 기준점이 된다. 앞으로 유사한 위기가 발생했을 때 비교의 대상이 되는 사례, 무엇을 허용했고 무엇을 넘지 못하게 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선, 왕실은 이번 결정을 통해 스스로를 과거와 분리했다. 전통을 유지하되 전통 뒤에 숨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다. 또한 이 사건은 왕실 내부 구성원들에게도 분명한 신호를 남겼다. 혈연이나 지위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와 책임이라는 점, 왕실에 속한다는 것은 특권이 아니라 더 높은 기준을 적용받는 위치라는 점이 다시 한번 각인되었다. 침묵과 보호가 언제나 지속될 것이라는 믿음은 이 사건을 기점으로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다. 대중의 기억 속에서도 변화가 일어났다. 초기의 감정적 반응은 점차 정리되었고 사건은 몰락의 이야기라기보다 선택의 이야기로 재구성되기 시작했다.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포기했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지키기 위해 누군가를 포기했는가라는 질문이 중심이 되었다. 이 질문은 왕실이라는 제도를 바라보는 시선을 한층 성숙하게 만들었다. 왕실 저널리즘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사건은 하나의 교본처럼 남는다. 자극적인 폭로보다 중요한 것은 맥락이며 감정적 서사보다 오래 남는 것은 구조적 의미라는 점을 다시 확인시켜 주었기 때문이다. 헤드라인은 사라지지만 그 헤드라인이 상징했던 선택은 오랫동안 인용된다. 제7장은 이 긴 이야기의 종착점이자 동시에 또 다른 시작이다. 사건은 끝났지만 그 파장은 왕실의 언어와 행동, 그리고 대중과의 관계 속에 스며들어 계속 작동할 것이다. 왕실은 늘 변화와 정지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존재다. 이번 선택은 그 균형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었다. 이로써 하나의 서사는 마무리된다. 그러나 왕실의 이야기는 결코 끝나지 않는다. 다만 어떤 이야기들은 오랫동안 조용히 남아 제도의 얼굴을 바꾸어 놓을 뿐이다.